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제2차 시국성명서 발표 거짓과 진실의 가치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취지는 국가적으로 위기에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거의 위기 상황에 파괴 세력에 의해서 위기에 처해 있고 이랬을 때 교수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2차 시국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거짓과 진실로 잡는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수와 진보 또 좌와 우 이러한 대결이 아니라고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주사파가 진보일 수 있고 어떻게 자식을 갖다가 편법으로 대학을 넣고 그런 사람을 임명하고 끝까지 고수하고 비리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검찰을 해체하고 검찰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 노조를 통제하고 학생들에게 좌파 교육을 시키고 북한 찬양을 시키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진보로 한다면 기자분들, 국민 여러분, 교수님들 우리는 정말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진보로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지식인들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은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많은 잘못이 있고 비겁하게 비겁하게 살아온 거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국선언서를 엄숙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국선언서 낭독은 이화여대 법전원에 계시는 최원목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 19일 1차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국 법무장관 임명으로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라는 주제로 시국선언을 했고요. 그때 저희가 발표하고 요구했던 내용들이 아직도 진행 중인, 수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4개월도 안 돼서 2차 시국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검찰개혁이라든지 공수처 문제라든지 헌법소라든지 교육개혁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만 이번 시국선언은 작년 조국 장관 문제에 이어서 아직도 그러한 정권의 반민주적인 행태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후속적인 2차 시국선언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우리 정경호 이름으로 시국선언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하여 진실의 가치 전쟁을 선포한다. 여러 세대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쌓아 올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경제, 외교, 국방, 민색, 교육 정책의 성과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통령 탄핵의 비극을 딛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상식과 공정가치가 지배하는 나라다운 국가를 만들겠다고 스스로 공언하더니 반환점을 돈 지금 상식과 공정 궤도로부터 무한 이탈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한국 경제는 성장률 2%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도 분배 위주 경제 성장과 세금 주도 복지 정책만 가속화하고 있다. 미래 경제 성장 동력이 사라지고 있는데 기업 규제는 강화되고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자금을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장악이 추진되고 있다. 근거 없는 탈원전 정책을 고집해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지닌 것으로 입증된 한국형 원전을 녹슬게 하고 관련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대부분의 학부모와 국민들이 2년 편향 교육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데도 획일적 평등에 경도된 청와대의 교육정책 방향은 전교조 이념 교육을 오히려 강화하고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고 있다. 선량한 얼굴로 위장한 분배, 복지, 환경, 교육, 민주화구의 선동 뒤에 숨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거짓 정책들이 청년 실업을 급증시키고 40대, 50대 가장의 실직을 가져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파산을 가중시키고 기업의 해외 탈출을 유도하고
수출과 투자를 급감시키고 사립학교 교육의 파산을 가져오고 있다. 사상 최대의 예산 지출과 국채 발행은 대한민국 호의 미래까지 격침시키고 있다. 호기롭게 외쳐대던 한반도 운전자, 중재자 외교는 삶은 소대가리에 웃음 섞인 조롱으로 되돌아왔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는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북한 핵 위협은 더욱 현실화되고 있는데 자유민주 질서의 확고한 버팀목인 한미일 삼각동맹과 그 최후의 보루인 국방력은 북한에 굴종하는 거짓 평화선동으로 인해 급속히 해체되고 있다. 지난해 조국 사태를 통하여 단적으로 드러났던 집권 세력의 거짓 위선, 기만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에 재갈을 물리려는 공수처 설치와 좌파 이익연합을 위한 장기 집권 계획의 일환인 연동형 비례선거법 강행으로 오히려 더욱 집요하게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를 누린하고 있다. 각종 권력형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집권 세력은 오히려 법무장관의 자의적 검찰 인사 재청권을 통한 수사 무력화를 시도하고 특정 오용 시민단체들과 연합하여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사법부 장악까지 획책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인 상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시키는 나쁜 정치가 아닐 수 없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정질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모든 현상들을 하나로 묶는 거짓 정책, 그리고 기망 전략, 그리고 그 배후 세력을 간파하기에 충분하다. 그 거짓과 술책의 지향점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유사 전체주의임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국가위기의 진원지는 현 집권 세력의 단순한 무능을 넘어선 고집스러운 시대착오적인 이념 노선임에 틀림없다. 이들은 적폐청산, 공수처 설치, 정교조 의식화 교육, 언론 장악, 통계 여론 조작, 친북한 노선, 일본 때리기 외교 등을 통해서 정치행정 외교 교육 법조 등의 분야에서 이데올로기적인 진영을 구축해 왔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되는지에 대한 국민적 토론을 진행해야 돼도 마땅하고 이런 토론을 생략하고 내가 가는 방향이 적폐청산이니 나를 따르지 않는 세력은 적폐 세력이라는 밀어붙이기를 통해서 진영을 강화해 왔다. 어느 한 분야의 진영이 공격당하면 다른 진영들이 나서서 무한정 지원 사격을 가했다. 정치, 연예, 문화예술, 교육, 언론 분야의 경계선도 없이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의 목소리 하에 뭉친 것은 그런 진영 전쟁의 모습이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이권 수탈층을 구성하여 꺼리낌 없이 불법, 탈법, 비리를 저행하고 있어 국가를 심대한 공동체 위기 속으로까지 몰아가고 있다. 자기들끼리는 공고한 진영을 구축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 법원, 공기업, 언론기관, 해외공관 등의 인사적폐를 쌓았다. 자신들의 동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감찰에 대해서도 때를 지어 무마시키는 행위, 선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입해서 동지를 당선시키는 행위, 그리고 자신은 부동산과 교육으로 신분을 대물림하면서도 남의 신분 상승 사다리를 가로채는 파렴치한 행위까지 벌여왔다. 이들이 초래하는 조로남불, 거짓과 진실의 문제, 그리고 가치관과 직업윤리의 마비 현상은 정치 영역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을 치유하기 힘든 단계로 오염시키고 있다. 자유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국가 부도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지식인들이 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의 이념적 배경과 거짓을 밝혀내어 국민들의 합심 어린 노력으로 거짓 정책들을 몰아내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을 놓아야 한다. 우리는 거짓 정책을 진실의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진영 논리를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보편적 양심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하라. 둘째, 현실성 또는 근거 없는 이념 정책을 몰아내라.
셋째,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라. 이와 같은 3대 원칙을 제시한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 지식인은 대한민국 사회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속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를 스스로 공언했던 국정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마음은 신속히 현 정부에 대한 집단적 저항으로 바뀔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강력한 반대를 행동으로 나타낼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천명한다. 우리 요구사항 첫째, 헌정질서 파괴를 통한 유사 전체주의 실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공수처 설치, 사법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위헌적 요소를 즉시 제거하고 권력의 견제와 정치적 독립성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라. 자, 첫 번째 요구사항을 요약해서 구호로 외쳐보겠습니다. 전체주의 중단하라. 헌정 파괴 중단하라. 둘째, 분배 위주 경제 정책과 세금 주도 현금 살포 복지 정책이 초래하는 현재 및 미래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파탄을 직시해서 잘못된 정책은 즉시 폐기하고 경제 및 복지 정책의 방향을 전면 재조정하라. 경제 정책 전환하라. 복지 정책 조정하라. 셋째, 근거 없는 탈원전 정책은 즉시 폐기하고 친환경적 성장 동력으로서의 한국형 원전의 국내외 활용도를 제고하라. 탈원전 폐기하라. 넷째, 언론 장악과 여론 조작 및 왜곡을 통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언론사 운영에 대한 정치 및 노조 권력의 직간접적 개입을 엄중히 처벌하고 포털사 등의 편파적 정치 행위를 규제하는 조치를 시행하라. 언론 중립 보장하라. 다섯째,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침해하는 외고 자사고 폐지와 같은 졸속 교육개혁은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입시 관련 탈법 반칙 위반의 책임을 특목고 제도로 돌리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바 즉시 중단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좌편향 의식화 교육은 엄격히 차단하라. 의식화 교육 차단하라. 여섯째, 외교 국방정책 전반 및 북핵 대응 정책을 탈이념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하고 주변 우방국과의 신뢰 우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신뢰외교 추진하라. 탈이념 국방정책 2020년 1월 15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일동.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잠깐 들어가지 마시고 포토타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대학교 정병광 교수님께서 그 구호를 외쳐주시고 구호 대창이 있으시겠습니다. 자, 나와주시죠. 구호 대창하기 전에 잠깐 오늘 애국단체 회장님들 이하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경양각지에서 멀리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두꺼운 어둠으로 가득 찬 동굴도 조그마한 성냥불 하나 켜면 그 어둠은 깨끗이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교수들이 별로 힘은 없지만 기어코 이 나라를 위해서 성냥불이 될 것을 여러분들 앞에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호 제창을 하겠습니다. 가정스런 검찰 장악 온 국민이 분노한다. 전교조의 반역교육 대한민국 다 망친다. 문재인 거짓 선동 온몸으로 막아내자.
진실과 진실 싸움, 이제는 전쟁이다. 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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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전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자리 이동하는 동안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지금 이 시국 신원문을 갖다가 문자를 통해서 전 회원들한테 다 보냈고, 그 정교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 기간 그 게시를 해놨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시국 선언문이 정말 여러 차례 고쳐졌고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시국선언에 동의하지 않는 교수님들은 탈퇴를 하셨고, 그 탈퇴하신 교수님들은 정말 미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더 들어오신 분, 나가신 분 해가지고 그 자료를 보시면은 그 3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6,094명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명단은 그 10월 22일 그 보도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원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치시고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좀 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 일이 있는데, 충분히 시간을 발언 기회를 드리면 좋은데 5분을 좀 정확히 지켜주십시오. 3시 20분, 3시 20분까지 진행을 하고요. 3시 20분부터 청와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 순서는 잠깐만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2부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성명서 낭독된 말씀드린 그 유사 전체주의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지금 시대 규정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유사 전체주의로 판단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유토피아, 문 디스토피아는 과연 어떤 세상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끝까지 기자분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수님들 오늘 행사 2부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1차로 과연 이 시대에 지금 왜 거짓과 진실인가에 대해서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까? 있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나와서 해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상당히 매서운 날씨에 많이 오시고 또 우리 기자 여러분들 취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왜 거짓과 진실의 가치 전쟁을 해야 합니까? 우리 국민은 문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인류 최악의 체제였던 전체주의적 공작과 음모와 거짓과 그리고 이제는 압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장밋빛 유토피아가 아니고 독재와 파괴의 디스토피아입니다. 권력과 그 홍위병들의 거짓 선동이 발화하고 있습니다. 위선과 탐욕의 범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 보편적 양심이 너무나 쉽게 어이없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개인이 시들고 자유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전체주의의 악몽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국 사태를 통하여 단적으로 드러났듯이 집권 세력은 거짓과 위선과 기만을 밥 먹듯이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를 하위 입법으로 혹은 시행령으로 마비시키는 아주 야비하고 비루하고 엉큼한 방법의 헌법 마비 책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법원 등등 대한민국의 주요 헌법기관에 능력도 안 되면서 특정 이념에 속하고 같이 연대한 무능한 사람들로 코드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문재인 정권은
연동형 비례선거법, 그것을 선거개혁으로, 공수처법을 검찰 혹은 사법개혁으로 호도하여 선전하고 선동하고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국민들한테 그 내용도 알리지 않고 국회법의 명문 규정도 무참히 여기고 또 국회의장이 시정 작대보다 못한 상식적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행위로 악마의 법을 통과시키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위헌적인 하위법을 개정하여 합법성을 위장하고 우리 실존의 최고 기본 헌법을 마비시킨 친위 입법 쿠데타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은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폭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사 자유와 진실과 개인의 존엄이 발扬되는 인류사 문명에 대한 도전이고 대한민국 70년, 71년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역사적 범죄임을 고발합니다. 대통령이 이 범죄를 주도했고 국회의장이 의역했습니다. 종범과 주범은 대한민국의 심부름꾼입니다. 우리 주권자 국민이 우리의 권한을 위임한 두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나치 게시타포와 스탈린의 슈타지 그리고 중국의 공안, 북한의 고위부 이런 공포에 떨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폴레옹의 조지 오웰이 이야기한 동물농장의 나폴레옹이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에 구속되지 않고 상권 분립의 원칙을 무시한 채 무소불위의 정권을 휘둘리고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마저 능히 은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기반적 폭거는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라는 이념과 정치의 경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하나의 공화국이 아닙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공화국이 싸우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공화국입니다. 우리 국민은 진실과 거짓이라는 실존적 가치의 선택을 강요받게 된 상황입니다. 진실은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이전의 전쟁입니다.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모든 것이 가능하고 또 그래야 합니다. 진실의 바탕에 두었다면 우리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보수적 접근도 진보적 접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좌파적, 우파적 관점도 허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는 악입니다. It's the devil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그 진실을 마치 동물농장의 나폴레옹 마냥 자기 입맛대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전국에 오신 교수들이 문재인 정권의 거짓과 음모, 공작과 독재에 나서는 진실과 가치의 전쟁을 선포하려 나섰습니다. 우리는 헌법적 가치와 보편적 양심이란 우리의 실존적 진실에 의거하여 자유, 정의의 전사를 자처할 것입니다. 이 엄험한 시대, 거짓에 대한 진실의 전쟁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명국가 지식인의 실존적 책무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어둠을 물리치는데 혼신을 다하여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대학교 이호성 교수님께서 헌정법제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앉으면서 하시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걷어차고 상권 위에 있는 공수처라는 독재 사찰 기구를 만들어 놓고 검찰 개혁을 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본인의끼리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된 36일짜리 전 법무장관 조국은 이를 두고 벽돌 한 장은 놓은 것 같다면서 가슴 벅차하고 있습니다. 위선과 무능으로 점철된 행적을 볼 때 조국이 놓았다는 벽돌은 신성한 대한민국 헌정사에 끼워 넣은 오물 한 덩어리, 두고 악취가 날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검찰의 수사 독립성의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할 법무부 장관은 고임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검찰 간부들을 쫓아내며 검찰총장의 수족을 잘라내어 무력화시키고 검찰청법에 있는 인사협의를 지키지 않고 되레 권위주의 정권에서 보기 힘들었던 항명, 거역이란 낡은 봉건적 용어를 써가면서 검찰총장의 퇴진을 위한 꼬투리를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무총리가 끼어들어 징계하라고 부추기며 여당 대표란 자가 이를 부풀리면 관제 언론과 간민들이 이를 받아서 여론을 앞시고 광대춤을 추는 참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희한한 나라, 웃기는 나라, 슬픈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까지 입법부 수장을 지낸 자가 국민 대의기관의 대표로서 상권 분립의 한 축이었다는 제도적 위상과 책무나 염치는 저리 걷어차고 자기가 얼마 전까지 의사봉을 잡고 있었던 그 밑에 앉아서 국무총리 한 자리에 감시덕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의 국회의장 문희상은 쪼개기 임시국회라는 변칙에 법안 반대자들에게만 허용되는 필리버스터를 법안 제출자들에게도 허용하는 미개한 국가의 소꿉놀이 같은 노름으로 세계 앞에서 대한민국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지역구에서 출마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찬스 세습은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검찰개혁으로 포장하는 공수처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거짓말은 공직자들의 비리 부패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이 제도가 어느 사이 고위공직자들, 그것도 주로 대상인 판사와 검사들의 정상적인 모든 직무 행위를 다 수사하고 걸고 넘어지는 기관으로 둔갑해 있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부패 행위 조사국, 홍콩의 염전공서, 인도네시아의 5인 부패 청결위원회, 말레이시아의 반부패위원회, 대만 법무부 산하의 염정석 모두 뇌물과 같은 비리 조사를 전담하고 있고 기소권은 아예 없습니다. 반면에 행정기관도 아니면서 일단 임명되면 누구로부터 견제도 받지 않는 공수처장은 국가정보원장보다도 훨씬 더 큰 권한을 누리며 그 책임은 누구보다도 적거나 아예 없습니다. 정부 조직법 외에 다른 법률로 국가기관을 만들 때에는 합의제위원회 형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결정에서 남용의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국조차도 감찰위원회를 두고 있지 감찰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공정거래, 방통위원회 이런 식으로 다 합의제 행정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공수처장에게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준 것 외에 헌법기관에게만 주어지는 규칙 제조권을 공수처에 셀프 입법으로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헌법의 근본 원리와 명문 조항에도 위반하고 해외에도 사례가 없고 국내에도 사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려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이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람을 어쩌면 대통령 자신을 향한 수사를 방해한 자들에게 헌법도 법률도 짓밟고 시행령과 진시로 왕조 정치보다 더 표독하고 교활하게 방해하는 자들이 공수처를 어떤 도구로 쓸 것인지 국민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대놓고 위헌적인 공수처가, 대놓고 독재의 사찰기구, 그리고 자기들 편에는 대놓고 봐주기 수사초로 예정된 것입니다. 수사의 전문성보다는 이념 편향적인 시민단체 출신들을 갖다 쓰려고 정략적으로 쓰기 위한 모든 조항을 넣어놓고 경찰을 수적으로 부리기 위한 길을 터놓았으며 수사의 일행성은 무력화되었습니다. 편의적으로 잡아넣거나 봐주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조국 일가의 합법적 피난처가 바로 공수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수처를 아예 손대지 못하도록, 각종 합법을 아예 손대지 못하도록 입법부에서 영구히 다수를 점하고 집권당에 대한 심판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전문가들도 어떤 당이 도대체 몇 석을 차지하는지 쉽게 계산할 수 없는 변종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독일에서 가져왔다고 한 그것부터 거짓말입니다. 직선제 대통령제와 비례제 병행은 중남미가 그 모델이고, 중남미의 고질적인 경제적 낙후,
사회적 무기력, 대중독재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계파 나눠먹기 정치와 국민에 의한 정부 심판 무력화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과다 대표성을 해결하기보다는 소수 정파에게 과대 대표성을 주어서 국가 운영의 정상적 의사결정을 마비시키고 그 해결을 위해서는 더러운 거래를 통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입법부를 행정부에 종속시켜 상권 분립을 통한 전제와 균형의 원리를 파괴합니다. 비례의원들은 유권자가 아니라 비례의 멍부에 자신을 올려주는 정파의 수장인 퇴물 정치꾼들의 눈치를 볼 뿐입니다. 검찰개혁이란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 위헌적인 직속 친위 사찰기구를 만들고 유권자의 표심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거짓말로 군소다당제를 통한 분리와 통치 전략을 구사하여 장기 집권을 꾀하려는 문재인 정권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헌법적 가치와 상식, 윤리를 믿는 국민들이 나서서 저 큰 거짓과 위선의 실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은 진실과 용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님이 경제 분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이병태입니다. 그 경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 있을 때마다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재인의 그 좌파적 분배 위주의 경제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문제를 양극화가 재난적 상황이 있는 나라라고 하는 과장된 선전을 계속해 왔습니다. 한국은 어떠한 측정 지표로도 재난적 양극화에 돼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평등지향적이고 같은 공동체적인 나눔을 행사해 왔고, 그래서 그 경제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들과 고용인들이 비용의 대부분을 내는 그 의료보험 제도를 채택을 했고 4대 보험을 일찍 정착시킨 나라입니다. 유엔의 인간 개발 지수 등 국가의 포용성을 재는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17위에서 14위 안에 드는 등 상당히 포용적인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거를 이념적으로 정치 진영 논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미국식 경제 성장 모델을 추구하고 보수 정권이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양극화를 만들어 왔다는 발언을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시장의 소득 격차 확대는 YS 정부 때 시작을 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서 가장 크게 확대됐고, 최근에 MB 박근혜 정부에서는 소득 분포가 개선되어 왔었습니다. 그것을 이번 정부가 확대하고 있어서 이걸 정치 정권의 신자유주의라든지 보수 정권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또 하나, 그 노동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서 가장 긴 노동을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선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연평균 노동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하는 경제 총 투여 시간을 경제 활동 인구로 나눈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파트타임 근로자가 많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 있는 나라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특수성은 외국에서 경제활동 인구로 잡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외국의 10대들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몇 시간 알바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분모로 나누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낮게 돼 있고, 또 노동시간은 그 나라의 그 생산성하고 비례를 합니다. 노동 생산성이 높으면 적은 시간을 일을 해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은 지금 유럽의 2000년대 노동 생산성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고용 구조나 생산성을 감안하지 않은 어불성설을 반복해 왔습니다. 진단의 문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채택한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소위 임금주도 성장론입니다. 이걸 지금까지도 마땅히 가야 하는 일이고 국제사회의 지지가 있는 정책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주도 성장론은 ILO에 참여하는 일부 좌파적인 소수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소위 과격하고 이단적이고 포스트 케인지언적인 막시스트 경제 가설로서
특히 우리처럼 해외에서 시장 경쟁을 하고 있는 개방 경제에서는 이 정책은 쓸 수 없다는 것이 ILO 자체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이것이 국제적인 공감대에 있는 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고 우리처럼 경제 규모가 발달한 큰 경제 국가에서 이걸 중추적인 경제 정책으로 쓴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명백히 분배 정책인데 이건 성장 정책인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표적인 지적 사기 행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보수적인 재정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하방 위험성을 그 하방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쓰라는 이야기는 국제기구가 많이 하고 미국 재무부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쓰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같이 무분별한 무상복지 확대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계속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개혁해서 지금 정부와 반대의 개혁 정책을 병행하라고 했고 IMF는 최근에 정부가 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영세업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분의 정부 보조금 행위 같은 것들은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혁 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과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무분별한 재정 확대가 국제적 합의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노동의 양과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허구에 찬 건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40대의 고용이 감소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좋은 월급을 주고 있던 제조업과 금융업의 일자리는 계속 없어지고 정부의 노인 알바 자리가 대부분을 채우고 있고 우리가 경제개발한 이후로 계속 축소되어 왔던 농업의 취업 인구가 급격히 이번 정부에서 늘어서 위장 실업이 그쪽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통계 숫자에 대한 분식 해결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률과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업률을 잴 때는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분모에서 빼기 때문에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자는 113명 역대 최고로 올라가 있고 그리고 상용직이 많아지는 것을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상용직은 1년 이상의 계약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에 노동의 질과는 고용의 질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불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규직이 35만 명 감소했고 15년 만에 최악으로 IMF 사태에 육박하고 있고 비정규직이 748만 명으로 이번 정부 들어서만 100만 명 가까이 폭증을 해서 전체 근로자의 36%가 비정규직으로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노인의 알바 자리를 늘리면 그 숫자 때문에 노인들의 일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평균 숫자가 줄어든 걸 가지고 마치 시장에 의한 근로시간의 감소인 것처럼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 격차는 급격히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은 너무 명백한 거짓말이라서 재론에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들이 수익이 급감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1년 만에 12% 증가해서 지금 역대 최고로 증가하고 있고 전기요금을 체납액이 증가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도 3년 수익이 3년 동안 대출의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 기업 숫자가 그 글로벌 금융위기 시대의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위기가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해 OECD 36개국 중에 우리나라의 명목 성장률이 34입니다. 뒤에서 세 번째로 낮고요. 대한민국의 명목 성장률이 일본보다도 뒤지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고 실질 성장도 우리보다 2배 잘 사는 미국한테 뒤지는 이런 형태로 성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2.7%로 2% 미만으로 낮아지고 우리나라의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로 가서 일본형 장기 디플레이션 경제의 가능성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 또한 10대 수출 대국 중에서 감소폭이 한국이 월등한 차이로 1위로 감소되고 있고 증시도
G20 국가 중에서 가장 낮게 성장을 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갔고 원화 가치도 G20 국가 중에서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원화 가치 하락폭이 큰 것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기업들의 순이익 급감의 결과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는 여러분이 그 강남 집값 올라간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집값 잡는 게 정책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희망을 고갈시키고 있고, 오늘은 급기야는 부동산 매매를 허가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권의 발표까지 하는 어이없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이 지금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자유도가 경제개발 이후로 최초 이 정권 들어서 계속 하락하고 있고, 우리 IMD의 국가 경쟁력 수준 또한 계속 하락해서 2019년에는 28위로 태국보다 낮게 돼 있고, 조세 경쟁력은 33개국 중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세금을 올린 덕에 국제적 조세 경쟁력 선진국 33개국 중에 26위로 떨어지는 등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력이 우리나라에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에도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고 하는 이런 가짜 뉴스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시 안기대 조동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보 국방분야입니다. 국방부 외교분야입니다. 시간 좀 잘 지켜주시죠. 저 시간 때문에 원고를 쓰고 제가 중간중간 초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절감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국방 통상 정책은 단순히 역대 정부의 최악이라고 하는 평가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존재 그 자체를 위협하는 파괴와 해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안보와 전쟁과 평화에 대한 아무도 동의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적인 망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평화만이 선이고 전쟁은 악이다 라고 하는 평화전쟁 이분법의 망상입니다. 세상에 전쟁과 평화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역사는 전쟁과 평화를 함께함으로써 힘으로 평화를 구하려고 힘을, 전쟁을 준비하는 게 인간사의 철칙입니다. 그리고 나쁜 평화는 좋은 승리보다, 좋은 전쟁보다 좋다라고 하는 홍위병들의 외침이 횡행합니다. 제가 경고합니다. 나쁜 평화는 북한의 핵 인지를 스스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공에 복속시키려고 하는 중국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취임 직후 중국에 방문하자마자 중국은 태산이요, 우리는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의 지도자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열악한 인조 같은 지도자입니다.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 항복이죠. 굴종입니다. 굴종을 평화로 호도하는 것은 망상이고 사기입니다. 역사적 사기입니다.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중국에 가서 우리가 마치 500년 전, 300년 전, 400년 전 황제를 아련하듯이 중국은 태산이요, 우리는 동산이다. 가자마자 삼불약속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했습니다. 양도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중국과 우리는 운명공동체라고 했죠. 대한민국의 혹은 조선인이, 한국인이 어떻게 중국인과 운명공동체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혼자 문다에 김정숙 여사 모시고 중국 가세요. 그리고 북한에는 생명공동체라고 했죠. 이거 히틀러가 아리안 민족주의의 순수 혈종을 내세우면서
했던 피의 공동체입니다. 블루트 개바인 샤프트를 얘기했습니다. 이거 평양에 가십시오. 김정은이하고 쇠사슬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8천만 인구의 절체절명의 운명을 지금 좌지우지한 북한의 김정은 집단의 핵 미사일 도발.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인류가 합심해서 비핵화를 이뤄내야 됩니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용어 전술로 북한의 비핵화를 두둔하고 우리 스스로의 비핵화를 선언했죠. 탄원전, 그게 30년 전 김일성이가 이야기했던 대한민국의 전술핵을 빼내기 위해서 선정했던 한반도 비핵 지대화의 제재입니다. 여러분들 뭐 영화 보고 했다고요? 아닙니다. 이거는 30년 전의 지령이 문재인 정권에 와서 실현됩니다. 여러분들 60년 대한민국 원자력 이게 그냥 단순한 경제 문제입니까? 전기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국가의 안전보장에 국가 안보에 있어서 가장 튼튼한 가장 중요한 기초 안보 인프라입니다. 국민투표 거쳐야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섹터 9.19 남북 군사합의서 했죠? 이거는 자해적 무장 해제입니다. 고속도로를 통해서 전방사단 해체하고 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까지 혹은 부산까지 광주까지 막 길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군 시민단체로부터 이적행위로 고발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자, 외교를 봅시다. 대한민국 우리의 기적같은 번영에 그것을 함께하고 지원해줬던 단순히 군사가 경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까지 지원했던 미국으로부터 문명으로부터 자유로부터 이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 전체주의, 북한의 사교 전체주의를 거쳤습니다. 지금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시진핑 디지털 전체주의로 합류해서 우리를 전체주의의 3종 세트의 메뉴로 서브 세트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죠.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묻겠습니다. 첫째, 문재인 당신은 오로지 평화가 경제다 라고 하는 얼빠진 이야기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을 오도된 신념으로 나락으로 빠져들게 할 것입니까?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우리를 핵인질로 삼아 세계와 미국과 정부가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도발국가 김정은 세력에 대해 오로지 평화를 주장하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노예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노예와 불종의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거짓 평화 속으로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존은 안전과 번영입니다. 둘째, 문재인 당신은 취임 당시 헌법 69조의 선서문을 기억이라도 합니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정직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씨? 당신은 이 신성한 선서와 책무와는 정반대로 대한민국을 열심히 아주 더럽고 비열한 방법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망상적 도시, 거짓말과 둘러든 운운과 변명으로 국민의 불안감만 증폭시켰습니다. 우리 시카고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정상적인 피를 흘리고 땀으로 감을 만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이 불안에 잠 못 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 알아야 됩니다. 대체 문재인 당신은 로마 장군 베제티우스가 말했던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동서고금의 모든 지도자에게 부여된 책무를 알고나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북한 문제보다도 100배, 1000배가 더한 미중 문명전쟁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비핵화는 신락 같은 희망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홍콩 자유와 대만의 민주파의 승리, 이란 독재자의 비명 행사, 자유와 문명이 다시 쓰나미로 몰려오는데 우리는 유사 전체주의적 파괴와 억압의 이 나라를 이끌어야겠습니까? 때를 늦추면 비극이 기다립니다. 마키아벨리는 지도자의 최대 타락은 부패가 아니라 무능이다. 지도자가 그 무능을 노출하면 인민은 지도자를 경멸하기 시작하고 결국엔 그를 추방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500년 전 로마 군주국가의 한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이 역사는 마키아벨리의 말대로 안 된 적이 있습니까? 시간의 문제는 있지만 마키아벨리의 말은 무능한 지도자는 인민이 추방합니다. 자, 이제 말도 안 되는 보수, 진보, 자칭 진보, 평화, 민족 떠들지 마십시오. 뒤에서 온갖 범죄를 다저지르고 대한민국을 지도하고 불철주와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힘써야 될 청와대가 범죄의 기획자, 범죄 기획처가 아니고 범죄의 지령처가 됐습니다. 공수처 없애고 범죄 지령처라고 명명하십시오. 맞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과업이 버거움 추방되기 전에 내려 오십시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스스로 하야하는 걸 금지하지 않습니다. 하야하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까지 봐주신 울산대 교육학과의 이재봉 교수님께서 교육사회 문화 분야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사회도 맡고 그러니까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 19페이지에 그 제가 나눠드린 자료집에 제 원고는 다 있고요. 그걸 참고하시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5분을 채워서 내려가겠습니다. 거짓과 진실이 교육 분야의 어떤 분야인가, 어떤 것인가. 제가 그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사를 위스콘신 대학교,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 메디슨에서 받았는데 95년에 받았습니다. 제 지도 교수는 마이클 애플이고 좌파 중에서도 아주 좌파고 그리고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훌륭하신 교수님이 왜 진보고 왜 진실이냐면 둘째 아들은 흑인입니다. 입양해서 잘 키웠습니다.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고초도 있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잘 키워서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런 것이 진보입니다. 또 진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열심히 공부해서
정시로다 수능으로다 공부해서 정정당당하게 내가 가난하던 내가 부자이던 노력을 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대학을 가고 학점을 받고 그런 것 진실입니다. 다문화 학생, 가난한 학생, 장애인 학생 골고루 공동체 의식 가지고 서로 사랑해가면서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 이런 거 진실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게 거짓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창장을 위조하고 그리고 다른 위조로 다 모든 것을 만들어서 가짜 증명서를 띄어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대학에 가고 그러한 것이 거짓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끝까지 앉히면서 진보와 보수로 나누고 수구와 진보로 나누는 사람이 그런 것이 거짓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 딸은 일본에서 공부를 시키고 저는 정말로 국제화되고 자유화되고 어느 나라 유학 가는 거 정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딸은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극우적인 일본에서 정말 공부 못하는 사람들만 다니는 대학에 보내면서 조국을 시켜서 죽창을 들고서 자기가 외교에서 막아내겠다, 무역전쟁을 막아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짓입니다. 정정당당하게 공부해서 취직을 해서 사업을 해서 납품을 하고 그러한 것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독과점으로 대통령 아들이라는 그 제의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강제로 납품하고 죄송합니다. 독점으로 납품하고 이러한 것이 거짓입니다. 그러한 것을 끝까지 지지하면서 조국을 소화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 세력입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비겁하게 살아온 것 반성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 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 여기 전교조 교수님 정말로 전교조를 지지하고 사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들은 해외 유학을 보내고 자기 자식들은 사수 오수를 시켜서 강남 대성에서 공부를 시키면서 학생들한테 너희들 대학 가지 마라. 대학 가서 수구 세력 밑에 있을 뿐이다. 공부를 하지 마라. 북한은 독립운동가가 세운 나라이고 남한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이다. 저는 그걸 전공했습니다. 북한 친일파 그대로 공산당에 전향하면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양심을 걸고 학자의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세력이 거짓 세력입니다. 이율 배반적이고 위선을 떠는 사람이 거짓말입니다. 30년 이상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가 다양화되고 국제화된 사회에서 다양성의 요구가 되고 그래서 특목고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 이후에 또 노무현 대통령 지속적으로 다 특목고, 자사고 학교가 다양화됐습니다. 그런 것을 일시에 조국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서 학교를 일시에 없애고 그것도 시행령을 통해서 없애는 것 그것이 거짓입니다. 제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제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역사 이래로 저는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도 살았고 전두환 대통령 밑에서 살았고 역대 대통령 모두 살았지만 이렇게 비열하고 이렇게 능력 없고 이렇게 파렴치하고 이렇게 위선적인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공동대표로 계시는 부산대 인문대학의 김성진 교수님께서 여론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 주목합니다. 후보로서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지켜서는 안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은 여태까지 많은 언론에서 12가지 취임사에서 말한 것이 한 번도 한 개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언론에서 다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은 돕지 않겠습니다. 맞습니까? 거짓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천하의 불안당 같은 거짓입니다. 취임사부터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것입니다. 제가 문 대통령에 대해서 분노하는 가장 큰 것은 각종 통계 지표를 국민이 믿지 못하는, 정부를 믿지 못하는, 언론을 믿지 못하는 거짓말 공화국을 세웠다는 이 사실에 가장 분노합니다. 바로 이 앞에 보신각이 있습니다. 왜 보신각입니까? 널리 신뢰를 펴야 된다라는 뜻에서 조선 왕조에서는 보신각을 도의 정중앙에 세웠습니다. 이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국 굴지의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가 현격한 차이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는 여론조사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경고입니다. 조작성 여론조사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작년 7월 WTO는 한국이 10대 무역대국 가운데 가장 수출 감소폭이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수출은 12개월째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선방이란 말만 되풀이합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입니까? 완전한 거짓입니다. 공장 폐업이 급증하고 중소기업이 부도 사태가 줄을 잇고 있는데 신규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엉터리 통계 수치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유럽의 금융위기를 불러온 것은 재정적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 발표한 그리스 정부의 통계 수치 조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통계 수치를 과연 믿을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임기 전반기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4.03%가 상승했고 서울은 무려 15.73%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통계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주택가격만 폭등하고 지방의 주택가격은 폭락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일 것입니다. 요 말입니다. 이야말로 눈속임식 통계 수치로 국민을 현혹하는 국민 우롱차입니다. 대통령의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는 아직까지 구토 유발합니다.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보여준 이 대단한 효용의 구토 유발제가 국민 우롱차와 함께 문정권의 역대급 브랜드라고 할 만합니다. 작년 말 집권 여당은 준여당적 비루 야당들과 야합해서 연동형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집권 세력의 권력형 비리와 선거 개입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지휘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조작성 여론조사와 관건 선거로 좌파의 영구 집권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법상식에 반하는 권력의 망나니 칼춤이 난무할 때마다 때맞추어 등장하는 것이 바로 권력 맞춤형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정책은 꿈꾸는 것이 아니라 실현하는 것이며 결과가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미 행해진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만으로도 문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마땅합니다. 정권의
일상화된 거짓말은 준엄한 역사의 침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작성 여론조사와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김성준 교수님 머리도 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1부 순서 마지막인 이병영 박사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계신 이병영 박사 마지막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필요한 사람들. 타이머를 딱 5분으로 맞춰놓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하는 게 좋습니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요? 왜 하는 게 좋습니까? 파손율보다 훨씬 낫죠. 환경 오염을 막는 우리나라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랬어요? 한국은 그만큼의 막을 수 있는 원자력 기술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형원전 개발 책임자를 했고 그리고 상업화까지 다 한 사람입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가 딱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한국형원전 그 가압수형이라는 발전소가 있고 그다음에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는 비등수형이라는 원자로가 있습니다. 같은 원자력 발전소지 노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비등수형 후쿠시마형 원전은 사고가 나서 사람도 좀 다치고 뭐 죽기도 하고 자연 환경이 파괴됐지만 한국형 원전인 가압수형은 60년 동안 300기가 돌아갔는데 한 명도 죽거나 다친 적이 없어요. 환경도 전혀 파괴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근데 그런 발전소인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탈원전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해서 지금까지 끌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을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탈원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진짜 거짓말입니다. 이건 진짜 거짓말. 그러니까는 한국형 원전은 60년간 300기, 처음에는 1기였겠지만 점점 늘어서 이제 현재 600기인데, 아직 300기인데, 사람이 한 명도 다친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원전, 한국형 원전은 어떠냐면은 값이 제일 싸죠, 압도적으로. 그래서 경제 발전의 그런 원동력입니다. 전기값이 비싸면 모든 제품의 원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공기업들이 다 부실화가, 그러니까 전기와 관련된 공기업들이 다 부실화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미세먼지가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근데 만약에 탈원전을 계속하면 죄송합니다. 계속하면 태양광 가지고는 그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새만금 그 넓은 데를 전부 다 태양광으로 메워봤댔자 그 원자력 발전소 반 개 정도 해서 나오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석탄, 석유 발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전부 다 미세먼지 덩어리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형 원전은 이 품질과 가격 면에서 개발 책임자지만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UAE에 원자력 발전소 4기를 수출했는데 우리한테 나가 떨어진 나라가 미국, 프랑스, 일본입니다. 네 나라를 물리치고 우리가 땄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경쟁력이 막강해서 좀 그냥 두면 문재인 정부가 그냥 좀 두면 세계 원전을 다 싹쓸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경쟁력이 막강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이거죠. 좀 기가 막힙니다. 결국은 원자력을 전공한 사람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카이스트에는 뭐 제가 듣기로는 카이스트에는 원자력 전공한 사람들이 하나도 안 온다고 그러고 서울대학에는 오긴 오는데 워낙 커트라인이 낮다 보니까 쉽게 서울대학 돌아와서 다른 거를 전공하려고 온다.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이 부족하죠. 없죠. 거의. 그래서 다 사와야 됩니다. 다 사와야 되는데 결국은 이거 왜 이래? 기슈버. 이게 터지질 않네. 이렇게. 우리나라는 구존 자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에너지의 90% 넘게를 해외에서 사다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나오는 자원을 사다 쓴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이상해지면 사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전기값을 올리는 것을 걱정 별로 안 씁니다. 제가 진짜 걱정하는 것은 전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 에너지를 계속 수입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팔지 않는 나라가 생기면 못 싸우는 거죠. 정말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원자력 발전소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쪽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것만 풀어주면 엄청난 돈을 벌어올 수 있습니다. 경쟁력이 너무 막강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올 수 있습니다. 제발 좀 문재인 정부께서 좀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한국형 원전은 사고가 나도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환경 피해가 없다라는 것이 말로만 해서는 잘 안 믿어지잖아요.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책까지 사서 보시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다행히 조선일보의 최고식 기자라는 분이 제 책의 내용을 아주 잘 요약을 해서 12월 9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제 사진 크게 해서 이렇게 내줬는데 저것을 너무 잘 써가지고 책이 안 팔려요. 그냥 저것만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태여 책 사시려고 그럴 거 없고 여기 제가 30부쯤 가지고 왔어요. 그걸 보시고 만일에 부족하면은 조선일보에 들어가시면 12월 9일 날 최고식이 만난 사람의 그 책의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한국형 원전은 사고가 나더라도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환경이 파괴되는 일이 절대 없다. 마음 놓고 쓰자.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걷어들이도록 열심히 캠페인 벌여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향후 일정과 질의응답을 정말 간단히 받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오늘 6개 분야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다가 15개 분야를 준비를 했고 거의 다 됐습니다. 2월 중으로 15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 그리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정확히 제시해서 책으로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월 중으로 발간될 것입니다. 이북으로 발간될 것입니다. 모든 언론사 무료로 다 배포하고 국민들한테도 무료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카피라이트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무한대로 복사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거짓과 진실의 프레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식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보와 보수 맞습니까? 좌파우파 맞습니까? 진보 맞습니까? 정말? 양심을 걸고 진보 맞습니까? 기자 여러분. 기자 여러분. 아니, 생계 말고요. 생계로 말하고 뭐 이상하게 뭐 지역 감정이니 뭐 진영론 이런 거 말고 진보 맞습니까? 아닙니다. 거짓이죠, 거짓. 네, 이거를 국민들한테 앞으로 그 오역의 단어, 거짓의 단어를 사용하지 맙시다 우리. 그걸 국민께 알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명단이 굉장히 궁금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게 남아 계신 기자님 만약에 계시면은 정경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그 공개가 돼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면은 소속별 이름별로 정확히 일치됩니다. 그러한 열의를 가지고 전교조와 그 다음에 광주 유공자 그리고 소위 진보 단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명단 공개하면서 시국선언서 하는지 같은 잣대로 좀 대주십시오. 우리는 정확히 명단 소속별로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계속 다른 얘기를 하거나 왜곡된 보도를 하면 우리 법률팀에서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좀 원래 제가 부드러운 성격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관심을 가진 기자분들 또 유튜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은 애국 세력으로 서주세요. 역사를 지나보면 제가 이렇게 보여도 나이가 82학번이거든요. 지나보면은 지난 세월을 보면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워 보이고 세상 다 차지할 것 같아도 감옥에 가 있어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어느 분 3년 안에 감옥에 가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자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먹고 살고 다 더 잘 삽니다. 더 잘 살아요. 저도 굉장히 어린 시절 싸우고 지금 더 잘 살고 있습니다. 많이 아팠는데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